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순입니다.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지난 16일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린 태극 전사들의 발자취,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됐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응원한 보람을 만끽했을 텐데요. 지역을 연구로 한 충청 지역 선수들의 활동상도 대단히 컸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U20 월드컵의 성과, 의미를 짚어보고 침체된 지역 연고 구단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동호입니다. 충남대 스포츠과학과의 정문현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문현입니다. 대전 시티즌 서포터즈입니다. 울트라스 유토피아 권영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만 명 넘는 시민들이 왕복 6차선 대로를 메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고 애국가와 함께 대형 태극기도 등장했습니다. 긴장감 속에 시작된 전반전. 경기 초반 페널티킥 선제골이 터지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우승할 거라고 확신하고 응원 열심히 할 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골키퍼 이광현 선수의 고향 예산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표팀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선제골 이후 3골을 내주며 비록 경기는 졌지만 활약을 펼친 지역 선수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대회 내내 눈부신 선방을 펼친 이광현 선수와 강한 헤더 능력을 보여준 오세훈 선수는 성인 국가대표팀 제목으로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대전 시티즌 소속으로 대회에 참여한 이지솔, 김세윤 선수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전의 아들 이지솔, 김세윤 선수 지금 U20 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대전 팬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지난 3주 동안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경기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시민들은 지역 선수들의 무한한 성장을 기원했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U20 월드컵이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 팀의 결승 진출을 예상하고 예측했던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최동원 선생님은 전문가시니까 우리 팀의 어떤 선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준우승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저희 세대가 네. 제가 죽기 전에 우리 한국 축구가 월드컵 결승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 근데 정준영 감독은 워낙 그 좀 치밀하고 성실한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떠나기 전에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준영 감독 본인은 8강이 목표라고 얘기했었고요. 8강 목표. 16강은 충분히 좀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그 관건은 우리 그 조별리그 죽음의 조라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포르투갈이나 아르헨티나 둘 중에 한 팀에 패하더라도 나머지 한 팀은 그 무승부나 아마 승부를 걸어봐야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오고 갔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성적을 거두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네. 결승 진출까지 가장 고비가 됐던 경기가 어떤 경기였습니까? 세네갈전이었다고 봅니다. 세네갈전이요? 왜냐하면은 이 죽음의 조 1차전에서 우리가 포르투갈에 패했습니다. 네. 근데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이 1차전에 패배하면서 우리가 좀 거의 이제 힘든 상황이 예측이 됐거든요. 근데 죽음의 조에서 우리가 극적으로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 조별리그에서는 대진운이 안 좋았는데 토너먼트에 올라가니까 비교적 대진운이 좋아 보였죠. 16강전에서는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일본을 만났고요. 이 한일전을 이기게 되면서 선수들도 일종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4강전은 미국과 에콰도르에서 이기는 팀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4강에 올라가기 전에 8강전에서 세네갈이 좀 만만치 않다. 세네갈이 좀 강한 팀이었죠? 예, 강했죠. 이 피지컬도 좋고 우리로서는 좀 상대하기 힘든 피지컬이 좋은 팀에 우리가 좀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피지컬이 좋고 개인기에서도 세네갈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네갈만 넘어가면 4강은 좀 해볼 만하고 결승에도 올라갈 수 있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세네갈전이 이게 이제 좀 고비였다고 보죠. 근데 결국 이제 연장전까지 가서 세네갈전 연장전의 부담이 4강전에까지는 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4강전 한 번 더 치고 결승전에 올라가고 공교롭게도 그 전까지 우리 경기는 오후 7시였거든요. 근데 현지 시간은 오후 5시에 열리면서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30도가 넘어가는 더위.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확 결승전에서 와가지고 아쉽게도 좀 실력 발휘가 안 된 측면도 좀 있죠.
자, 준우승에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세계 2위를 했다 이런 그 평가도 내릴 수 있는데요. 정문영 교수 어떻습니까? 이번 성적의 의미?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너무 눈물겹죠.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2위를 했다는 것이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생에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희가 83년도에 프로축구를 출범을 해서 36년이 지났는데 36년쯤 지나니까 이제 세계에 진출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그 대한민국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것이 2002년이었거든요. 그 2002년 월드컵의 성과들이 그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손흥민이나 박지성이나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알리고 그렇게 했지만 8강, 4강 정도 가면 대단하다라고 봤을 정도인데 지금 2위를 했단 말이죠. 마치 전반전 상황으로 처음에만 봤을 때는 우승하겠다 싶어서 정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열광을 했고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선수들이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선수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신이 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전 세계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그런 축구 선수들, 지도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정말 신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영민 회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앞서 보신 그 은흥정이 거리 응원전에 가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네, 갔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그 열기 좀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습니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게 있는데 2년 전에 저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번에 열렸던 U20 월드컵이 열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에서도 많은 경기가 이제 펼쳐졌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U20 월드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시다가 또 이번에 저희 나라 선수들이 좀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길거리 응원전 가보니까 한 2만 5천 명 정도의 그 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붉은 악마가 이제 길거리 응원도 자주 이제 주도해서 응원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응원을 해본 것도 처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같이 가셨어요? 다른 서포터즈 회원분들하고? 네, 저희 대전 붉은 악마 회원분들 한 10분 정도 모여서 일단 응원을 주도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앞에 현장에서 한 50분 정도 오셔서 같이 응원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대전 시티즌 서포터즈가 지금 맡고 계신 울트라즈 유토피아 말고 또 다른 서포터즈도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각 모임마다의 특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대전 시티즌을 사랑하고 또 대전 시티즌만을 위해서 응원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결승전이 이제 새벽 시간에 우리 시간 새벽 시간에 열렸기 때문에 그 야외로 나가서 거리 응원전을 펼치기는 좀 제약을 받는 분도 계셨는데 두 분께서는 좀 주로 어디에서 주로 보셨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요? 저는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우리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이긴 경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강인 선수의 그 전진 패스에 조용욱 선수가 날카롭게 받아서 이 골을 성공시킨 이런 작품 같은 골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강렬했던 인상을 남긴 거는 저 골이 아니라 이강현 골키퍼의 그 선방이었습니다. 에콰도르전에서 우리가 1대0으로 이길 때 한 골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에콰도르는 한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좀 밀리는 그런 경기 양상이었고요. 인저리 타임 때 거의 골과 다름없는 그 에콰도르의 헤딩 슛을 이광현 골키퍼가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았는데 왼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그래도 이 반사신경 좋게 막아냈거든요. 그거 막아내면서 경기가 거의 종료됐을 때 그때 한숨이 와 나면서 이겼다 올라갔다 그 골 막아내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정문영 기자 어떻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경기? 경기는 저는 이제 결승전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골을 넣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 차는 순간에 그 템포를 딱 죽여서 골키퍼 움직임을 숙이고 차는 그 기술이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저는. 그리고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제가 생활체육 그 축구회 골키퍼를 하고 있는데 골키퍼였어요? 제가 골키퍼를 하고 있는데
예, 역시 이광현 선수 대단한 예산 그, 출신이죠. 네. 예, 대단한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해 준 거죠. 그 골 하나하나로 그냥 모든 경기가 다 정리가 되는 건데 그걸 다 막아내고 또 계속해서 화이팅을 해내고 이런 모습들은 참 대단한 그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권영민 회장은 뭐 모든 경기를 다 그냥 눈이 뚫어지게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열혈 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 가지 장면, 눈에 띄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 세네갈과의 8강전이 네. 저 좀 남다르게 제가 봤던 거는 VAR이 이제 도입되면서 그 세네갈 경기에서 5골이 바뀌는 결과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제 심판이 이제 VAR 판독을 위해서 뭐 귀에 이렇게 네. 손을 갖다 대는 제스처를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이제 뭐 가슴 졸이면서 보셨을 텐데 뭐 VAR에 대한 그런 좀 묘미를 좀 느낄 수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그 승리가 어떻게 보면 더 기쁘게 좀 와닿던 경기가 네.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뭐 우리 지금 사회에 좀 어떤 그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축구가 좀 우리에게 이제 웃음을 선사한 그러한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특징. 구성면이나 전반적인 경기력이나 가장 큰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최동원 선생님? 네. 그러니까 우리 일단 이 대표팀의 전력을 얘기할 때 몇 가지 요소들을 들 수가 있겠죠. 이제 선수들의 개인기, 그 체력 그리고 네. 이 선수들의 개인기와 체력을 11명이라는 그 집합 한 팀으로 잘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전술인데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정종용 감독의 전술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면 도전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결승전에 올라왔던 우크라이나나 우리나 지난 과정 속에서 보면은 세계 축구계에서 이 언더독, 예, 그러니까 강팀이 아니라 약자로서 어떻게 물고 잡아뜯으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네. 이런 언더독이 보여줘야 될 가장 전형적인 전술을 보여주면서 결승까지 올라온 두 팀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들어와. 우리 수비 안정 가는데 네. 그냥 수비가 아니라 함정을 파놓죠 함정을 판다. 함정을 판다는 거는 우리 수비 진영이나 미드필드에서 그들이 공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공을 뺏었을 때 네. 근데 그들은 공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수비가 취약한 네. 이때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번, 두 번의 패스가 슛으로 연결되고 한 10초 안에 모든 상황을 끝내야 되는 이거를 잘 해야지 우리와 우크라이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정용 감독 기가 막히게 이 수비 안정, 그냥 수비가 아니라 함정을 판 수비에다가 후반에 우리가 보통 축구에서 이제 조커, 네. 승부수를 띄우는 비장의 카드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착착착착 네. 그의 그 구도대로 완성해 나가면서 올라갈 때, 결승전까지 올라갈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월드컵 같은 세계 무대에 가서 보여줘야 될 전술이고 네. 이걸 하나 텍스트로 발전시켜서 정정용 감독이 보여줬으니 다른 감독들이나 그 후배들은 이런 전술을 더 발전시켜서 네. 도전해야지 된다. 이런 네.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감독의 전략 전술 먹혔고 그 힘이 이제 결승까지 간 원동력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말씀 중에 함정을 판 기습 이런 말씀 주셨는데 다가오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수도 없이 상대 전력을 분석을 하고 네. 그리고 상대 선수를 분석을 해서 그래도 어느 선수가 좀 둔한지 또는 기술이 좀 적은지 또 스피드가 또 느린지 이제 네. 그것을 끊임없이 공략하는 전술을 펴고 교체 전술을 준비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대단한 그 감독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보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과거에는 우리 축구팀들의 이 패스나 이런 것들이 슛이 좀 부정확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뭐 이광현 선수 한 명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수준급의 어떤 그 패스를 보이고 슛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더 감동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권영민 회장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일 텐데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저는 일단 뭐 이강인 선수야 워낙 유명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선수인데 네. 근데 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이제 직접 보면서 정말 뭐 탈 압박이라든지 정말 정확한 이 킥력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이번 U20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각자 주어진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하면서 정말 그 뭔가
결집력이 좀 이렇게 있는 하나의 원팀이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대전 시티즌의 김세훈, 이지솔 선수가 있었고요. 아산 무궁화 축구단의 오세훈 선수, 그리고 예산 출신의 거미손 별명을 얻었는데요. 이광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돋보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이제 초점이 가기 마련인데요. 앞으로 이강인 선수 향후 실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강인 선수 지금 골든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골든볼 받은 직후에 이 메시 이후에 18살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14년 만에 나온 스타다 해서 언론에서는 단번에 메시급 선수로 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살인데 아직 완성된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과거에 2007년에 그 홍명보 감독이 이 20세 이하 팀이 이끌고 8강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선수들 중에서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때 대표팀에 선발돼서 뛴 선수가 4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준우승한 팀이라고 해서 이 선수들이 뭐 5년 뒤, 6년 뒤에 국가대표로 선발해서 성인 월드컵에 뛴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강인 선수 지금의 성과는 18살 지금 클래스에서 세계 정상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고 향후 한 3, 4년 동안 지금과 같은 속도로 더 발전을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군 무대에서 실전을 계속 뛰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발렌시아 FC에서 뛰지를 못합니다. 그 팀 내의 주전 경쟁도 있고요. 때문에 이강인 선수로서는 1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팀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구단에서 뛸 수 있게 주전 경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좀 과제이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어제 보도 보니까 이 발렌시아 FC가 이강인 선수의 진로를 두고서 구단 관계자들끼리 또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 회의에 이강인 선수의 그 에이전트도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발렌시아 쪽으로 이강인을 우리가 임대 영입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구단도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구단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더 발전해서 더 상품성 있는 선수로 발전하는 게 구단 입장의 이익에도 부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팀은 조금 수준이 낮더라도 본인의 1군 무대에서 좀 뛸 수 있는 팀을 찾아서 임대 형식으로도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엔트리 21명 중에도 15명이 K리그 소속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 앞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이광현 골키퍼 소속팀인 강원FC에서 아직 데뷔도 안 했습니다. 때문에 경기를 한 번도 지금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 선수들도 각자 소속팀에서 꾸준히 경기에 나서게 되는 이런 그 치열한 경쟁을 지금 또 겪고 살아남아야지 됩니다. 이제 축구 계보를 보면 박지성, 손흥민, 이강인으로 이제 흐름이 옮겨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민영 교수는?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크는 속도는 어른이 나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애들은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이 벌써 성인 무대에 데뷔하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슛돌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방영해주고 있는데 어린 선수들한테 좀 더 투자를 하고 이 정말 훌륭한 스포츠 DNA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한테 이런 축구 종목이나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이 힘써서 흥행할 수 있는 종목들에 좀 더 큰 투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권영민 회장님, 감독에 대한 평가, 감독이 정정윤 감독이 이번에 이렇게 잘했을까 이런 좀 초반에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결과는 아주 좋았죠. 좀 감독의 전술 어떻게 팬들 입장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정정용 감독님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알았던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래 무명 감독이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뭐 선수 시절에도 프로 경력이 없으신 감독님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각 연령대별 이제 그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이렇게 키워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U20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쌓아오신 어떤 본인의 능력을 좀 많이 발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정정용 감독님이 멋지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뭔가 이 어린 친구들, 나의 이제 어린 청소년 이제 대표팀인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이렇게 그 지도보다는 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하면서
선수들에게 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또 벤치에 있는 선수들마저도 뭐 특공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모든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드시는 그런 뭐 덕을 갖추셨던 감독님이 아니셨나. 권영민 회장의 말은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박항서 리더십 우리가 흔히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정정용 리더십으로 같은 부드러운 섬세한 리더십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정종윤 감독이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선수 은퇴 후에 지도자 생활을 성인 팀. 네. 에서 시작한 감독들은 성인 팀이니까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의 처음 지도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들로부터 나의 권위를 보장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네. 초반에는 본인도 이제 첫 번째 지도자 생활을 했으니 자신의 권위와 위신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 유소년 팀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그 반대가 되죠. 네. 왜냐하면 가르치는 상대가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지 되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유소년을 겪어오신 분들은 이런 그런 스타일이 많이 좀 있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도 이제 축구협회로서도 성공을 거뒀다라고 보는데 정종윤 감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이 U20 팀을 맡아라 네. 라고 해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시간 주고서 성과를 낸 게 아니라 이 정종윤 감독이라는 분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오세훈이나 조영욱 같은 선수들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같이 보면서 쭉 같이 성장한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종윤 감독은 유소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이제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의 특성, 선수들은 정종윤 축구가 이런 거다. 이 정종윤 대표팀 안에서 나의 동선은 이렇다는 걸 서로가 가장 잘 이해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감독에게 지휘권을 주고 2년 딱 계약 기간 주고서 성적 나쁘면 중간에도 해임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실패를 맛본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정종윤 감독의 성공 배경을 좀 더 살펴보고 감독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충청 4인방이죠. 이제 충청 4인방의 어떤 활약상 이거 좀 얘기해 볼까요? 대전 시티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솔, 김세윤 그리고 아산 무궁화 축구단의 누굽니까? 오세훈 선수. 네, 오세훈 선수. 인터넷에 오세훈 치면 말이죠. 전 서울시장은 안 나오고 오세훈 선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엔 거미손이죠. 이제 이광현 선수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들의 활약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문인 교수? 너무 감동적이죠. 근데 대전 시티즌의 경기를 보러 가서 이런 선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끄럽고요. 예,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뭔가 지역의 또 축구팀을 또 리드하면서 또 지역에 또 홍보도 해주고 또 많은 축구 흥행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해요. 예, 저희가 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예,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영민 회장은 좀 남다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시티즌이 2부 리그인데 그 중에서 2명의 선수가 이제 큰 활약을 벌였기 때문에 기대감 또 팬으로서 기쁨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 선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충청 지역 출신 4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전 시티즌 선수로 이번에 이지솔 선수와 그리고 김세윤 선수 두 선수가 이제 U20 월드컵 대표팀에 발탁이 됐는데요. 그 이지솔 선수와 김세윤 선수 같은 경우는 대전 시티즌 내에서도 좀 굉장히 유망주로 이미 좀 알려져 있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지솔 선수야 뭐 계속 이제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김세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황인범이다. 뭐 이렇게 또 충남기경고 출신으로 대전 시티 유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2의 황인범이다라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이제 뭐 실력을 인정받았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두 선수가 이제 뭐 U20 경기 나가서 워낙 활약을 또 해줘서 저 개인적으로도 뭐 서포터로서 기분이 많이 좋았고 그리고 또 오세훈 선수와 정강윤 선수야 뭐 한 선수는 이제 그 스트라이커였고 한 선수는 이제 골키퍼로서
자기들이 이제 최전방과 최후방에서 각자 역할을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세훈 선수 때문에 이제 아산 무궁화 축구단도 이번에 좀 많이 떴습니다. 이런 거 떴는데요. 지역 구단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한국 대표팀. 뜨거운 관심 속에 이지솔, 김세윤, 오세훈 등 지역팀 선수들도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대전에서 2명이나 선수가 출전이 됐다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줬다는 사실에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고 구단들도 스타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오세훈이 소속된 아산 무궁화는 팬들에게 선물할 오세훈 부채 2,000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인기 아이돌처럼 홍보 상품까지 만들어 한정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본 국민적인 관심을 받다 보니까 오세훈 선수의 그 이니셜이 들어간 그 굿즈를 모자를 새롭게 판매하게 됐습니다. 이지솔과 김세윤이 소속된 대전 시티즌도 팬 사인회와 토크 콘서트를 추진 중입니다. 대전 시티즌으로서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좀 마음이 복잡하면서 물론 이제 기쁘기도 했겠지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대전 시티즌이 가장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거,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면 이제 감독도 바뀌었고요. 네. 왜 바뀌었느냐? 이제 선수 선발 부정 의혹, 공개 테스트 할 때 청탁을 받아들였다라는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제 감독도 이 경찰의 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전시의회 의장까지도 경찰에 가서 한 5시간 넘게 저는 그 수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도 깊은 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장도 바뀌게 되면서 새로 출발하는 시기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단칼에 단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려고 하면서도 발목이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성적도 지금 좋지 않고요.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인데, 근데 이런 일들은 지자체 구단들이 이 거버넌스의 좀 복잡성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 구단들, 시도민 구단들이 일종의 그 통과 의례처럼 겪어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어떻게 새 출발할 수 있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답은 모든 분들이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왜 못하느냐?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도민 구단들의 이 구단주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어떤 생각으로 이 축구단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내느냐, 그냥 이게 측근들을 보내느냐, 전문가들을 보내느냐, 그리고 구단 운영의 투명성을 공개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고쳐줘도 대부분의 시도민 구단들의 운영은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동원 선생님이 이제 뭐 애둘러서 말씀하셨는데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 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문현 교수 어떻습니까? 대전시티의 문제. 그건 사실이죠. 뭐 누가 뭐 모르고 있는 사실도 아니고 뭐 1, 2년 동안 있었던 사실도 아니고 저도 수도 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실이고.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지자체 어느 지자체건 간에 그 낙하산을 안 하는 지자체를 별로 못 봤어요. 그렇다라고 치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는데 그것이 결과가 안 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신이 크게 쌓였던 거고 이번에도 시티즌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뭐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지만 대전 시민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다시 또 응원을 하고 또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에 오신 최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쇄신안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것이 온전히 이 구단주의 어떤 의지대로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퀘스천은 계속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또 이번에 좋은 성과를 얻었고 얼마 전에 또 외국 팀 초청 경기에서 또 굉장히 좋은 그 반응이 있었고 관중이 한 33,000명 정도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 들어온 시티즌 총 관중이 33,000명이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33,000명이요? 예, 굉장히 총 적더라고요. 관중이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고 시민들은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뭔가의 어떤 이슈가 좀 되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근데 그 경기도 직접 시민들 또 내지는 시장님 내지는 사장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분명한 쇄신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연 총관중이 33,000명이라고 하신 거죠? 예. 네네. 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전 시티즌 주주거든요. 그 대전 시티즌이 과거에 경영난을 겪을 때 주식을 공모를 했죠. 그때 그 주주 아닌 분 거의 없어요. 네, 대전 시민들 상당수가 그때 뭐 1만 원, 2만 원, 5만 원 투자했거든요, 다. 근데 물론 내가 이거 주식을 갖는다 그런 게 아니라 대전에 그 대전 시티즌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무슨 어떤 그 즐거움이 있겠느냐 해서 상당수의 이제 시민들이 참 그때 이제 참가를 했죠. 근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좀 기분이 좀 좋을 리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서포터 회장으로서는 늘 이제 가슴이 좀 막혀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전 시티즌은 과거에 이제 축구 특별시로 불렸던 팀입니다. 그래서 뭐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작년 한 해가 3만 명 정도 관중이 왔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 관중이 그 경기당 한 2만 명 정도가 돼서 굉장히 이제 반응이 인기가 많았었고요. 예,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홈 승률이 전체 리그 팀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전 시티즌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았을 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축구 특별시로 호황을 누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전 시티즌 창단했을 때부터 오랫동안 이제 골수 팬으로 팀을 응원했던 그 팬들이 떠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열정적으로 일선에서 응원하는 서포터즈들마저 이제 팀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일단 구단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요? 네,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뭐 새로 부임하신 사장님께서 뭐 새 신안을 내셨지만 그 새 신안을 내시는 거에 끝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좀 통해서 진심으로 이제 떠난 팬들이 다시 경기장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혁신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소하고 시민들을 지금 구장으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한데, 자, 혁신의 전제 조건이 있겠죠. 우리가 무엇부터 준비해가지고 시티즌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가능하고 또 내년에는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 권민혁 회장님처럼 건강하고 이렇게 잘생기신 분들이 서포터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 시민들과 팬들이 있다는 거는 이런 건 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구단 운영에서 어떤 뭐 남들이 모르는 비법이나 비체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뭐 이런 단계 차원의 얘기이고 지금은 지금 응급실에서 당장 살아가지고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상식만 동원해서 대책을 내도 구단의 희생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불과 성공적인 사례도 대구 FC가 올 시즌 들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홈 경기장도 새로 개장하게 되면서 지난해 대비 한 2배 이상 관중도 늘었고요. 그리고 이게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에서 쌓아온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도민 구단의 변화는 이 갖고 있는 그 거버넌스의 투명성 그리고 의견 수렴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조그만 투자 그리고 구단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 확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몇 가지만 이루어지면은 그 1, 2년 사이에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구 FC가 보여줬고요. 올해 경남 FC도 똑같은 문제로 불과 4, 5년 전에 구단이 거의 부진했다가 김종부 감독 영입하고 불과 1, 2년 사이에 팀이 달라지면서 지난해 1부 리그 올라오자마자 준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축구 K리그 2에서 이제 경쟁력인데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에도 놀라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전제 조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한 5가지 정도의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지극히 상식적이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 3가지 크게 말씀 주셨는데 뭐 거버넌스의 합리성.
대전시가 이제 합리적으로 구단을 운영해야 된다, 그런 방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선수 선발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선수 선발의 공정성부터 확보해야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질 것 같은데, 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든 게 다 기본적인 얘기죠. 네. 그 기본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상식선에서 저 선수가 당연히 저 선수를 고액 연봉을 주고 뽑을 때에는 그것이 시민들 세금으로 주는 연봉이고, 그 귀한 돈으로 대전시를 빛내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인데, 그것을 누군가가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는데 이제 실망을 느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최 의원님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대구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좀 부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잘 되고 있고, 똑같은 시민구단으로서. 근데 어떤 직원들의 어떤 맨파워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그것이 더 이렇게 강화가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조금 안타깝고, 그다음에 지금 이 뉴스를 통해서 이런 그 대단한 선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되고, 훈련 환경이나 성장 환경들을 계속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겠고, 이제 그러다 보면 대전 출신 선수들이 꼭 대전시 때 뛰지 않더라도, 임대해서 어디 가 있더라도 국가대표 누가 대전 출신이다, 또는 뭐 해외에 뛰는 누가 대전 시티즌 유스 출신이다, 이렇다라고 하면 자꾸 해서 뭔가 자긍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좀 만들어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녹화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울트라스 유토피아 권영민 회장은 이제 경기를 매번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회원들하고 경기장에 가면서 또 경기 끝나면 치맥을 하시면서 울분을 토하고 이렇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회원들끼리 어떤 말씀을 나누십니까? 시티즈에 대해서? 정말 사실 이제 제가 작년부터 지금 저희 그룹의 회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때마침 작년부터 저희가 보이콧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보이콧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응원을 중단한 상태인데,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기억하는 대전시, 제가 서포터즈에 가입한 이유가, 사실 저도 그 전에는 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는데, 이제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이제 축구장을 왔는데, 이제 서포터즈들이 이제 응원을 하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신나서 따라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대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어디선가 제가 큰 목소리로 대전을 외치면서 응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축구장에 가면 제가 살고 있는 내 지역 연고를 하고 있는 팀을 크게 대전을 외치면서 어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제 응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끝나고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치맥도 먹고 뭐 술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사실 이런 서포터즈들도 많이 지금 좀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단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뭐 작년 1년 동안에는 대화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올해 새로 이제 사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이제 뭐 소통을 좀 강조하시면서 이제 팬과의 대화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온 새 신안이 정말 좀 어떤 구체적인 좀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됐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 교수님. 우리가 축구를 축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시죠? 축구는 산업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축구 선수들이 선수로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선전하는 거하고,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나 대전을 외치면서 그 응원하는 그 힘은 어떤 기업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스포츠가 해내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응원전, 거리 응원전, 그 수천만의 국민들이 TV나 거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하는 그 거리 응원전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의 상권들이 엄청나게 또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축구나 스포츠에 투자하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와 연결돼서 모두가 좋은 일들이 생긴다. 저는 이런 것이 스포츠의 큰 힘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 시티즌 서포터즈가 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토피아 권영민 회장께서는 이제 경기 보이콧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포터즈가 가져가는 경기를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이 보이콧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일단은 지금 사장님께서 네. 저희가 사실 최초에 요청을 드렸던 건 소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팬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구단, 그러니까 그 프로축구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구단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지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제 속 시원하게 팬들과 이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난해 과거에 그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할 텐데, 그런 반복됐던 문제점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팬과의 지금처럼 소통을 또 강조하면서 이렇게 좀 정상화되는 그 구단을 운영할 수 있을 때 이제 응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대전 시티즌 구단주가 대전시장이죠? 대전시장 네, 맞죠? 네. 대전시장께서 지금 방송을 듣고 또 권영민 회장의 그러한 심경을 접했다면 빨리 팬들과 팬클럽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주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병역 특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이번 U20 월드컵 출전 선수들의 병역을 좀 풀어줘야 된다, 면제시켜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가지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국민들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U20 월드컵에 이제 환호하신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 선수들이 고생했고 더 발전하라는 의미로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제 청원을 올렸죠. 이 병역 특례 줘라.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20에서 준우승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 병역 특례 받을 가능성은 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병역을 특례를 주려고 하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특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래서 지난해서부터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병역 특례 논란이 많이 있었죠. 때문에 지난해서부터 이제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TF팀을 가동해서 새로운 이 병역 특례 기준안, 개선안을 8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잡혀져 있고요. 발표하게 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 병역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특례가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인데, 저희 이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 자유한국당 성인종 의원께서 이제 국회의원이 먼저 병역 특례 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이 병역과 같은 문제들을 이 국회의원이 나서서 먼저 불을 지피는 건데요. 차라리 이번에도 병역 특례가 불가하니 차후에 병역 특례에 관한 엄정한 기준을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를 하겠다.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되는데 오히려 불을 지르는 경우로 뻔히 다 아시면서 먼저 치고 나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다 인기고 표몰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들은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정문현 교수 어떤 의견이십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병역 특례는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예, 필요합니다. 그 필요하다는 그 전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국가에 군대에서 기여하는 것보다 더 큰 국가의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고 국가는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병역에 대한 얘기랑은 좀 저는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요. 무슨 뭐 음악이나 무용이나 다른 어떤 기술적인 것들보다는 이런 선수들을 국가의 홍보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병역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성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뭔가 가슴을 졸이고 계약이 안 되고 계약을 연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대한민국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작은 이런 인원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꼭 우리가 그 누구에 대한 어떤 그 편파적인 지원으로만 좀 봐야 되는가라는 것은 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넓은 관점, 다각적인 시각 속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K리그 서포터즈 그리고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권영민 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병역 특례라는 것 자체가 그 조건이 이제 국위 선양이라는 게 단어가 붙는데요. 그 국위 선양이 좀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항상 어쩔 때는 적용이 됐다가 어쩔 때는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기준으로 이제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1위를 했을 때, 예, 금메달을 했을 때 이제 병역이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이렇게 특례가 다시 뭐 개선안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U20 우리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더 성장을 해서 나중에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그 제도에 맞는 혜택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동원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U20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K리그 어떤 전체적인 붐을 좀 끌어올리는데 좀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만 보더라도 2002년에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K리그에서 이 경기당 평균 관중이 2001년 동기 대비 이 100%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U20 이번에 그 준우승 효과로 인해서 지난 주말에 열렸던 K리그 경기에서도 관중들이 늘어났거든요. 오신 분들 다 무슨 얘기했냐? 아, 야 김세윤 좀 보자. 무슨 뭐 이광현 좀 보자. 이 선수도 한번 보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이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이 단기간에 집중된 이 효과들을 얼마큼 더 지속적으로 끌고 가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고 이것들을 해내는 거는 이제 프로축구 연맹이고 각 구단들의 이제 마케팅 능력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지난 주말 이번에 이제 그 경기가 있는데 강원 FC에서는 이광현 선수 얼굴 넣은 포스터를 먼저 다 뿌려놨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식이죠. 오늘은 이제 U20 월드컵과 대전 시티즌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요즘이었는데 우리 국민들 밝게 웃게 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토론 주제처럼 U20 월드컵 열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구단 전체 K리그로 이제 번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